이렇게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던 이때 이 시기에 괴벨스는 히틀러가 감옥에서 쓴 나의 투쟁이라는 자서전을 읽고 일기를 남겼죠. 이 남자는 누구인가? 반은 평민이고 반은 신이다. 진정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단지 사도 요한인가? 들어보신 거 어때요? 이 팬심이 엄청나죠. 엄청 깊었네요. 심각한데요. 진짜. 진짜 메시아를 만들기 직전인데요. 그렇죠. 괴벨스는 히틀러의 등장을 신의 등장이라고 생각할 만큼 와. 심상치 않게 여겼죠. 그러니까 괴벨스는 미리 원고를 작성하지 않아도 즉흥적으로 연설할 만큼 뛰어난 연설 실력을 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력이 알려지면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치의 연설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괴벨스는 나치당 내에서 지성과 연설 능력을 크게 인정받았는데 사실 대체로 학력이 낮았던 나치 당원들과는 달리 괴벨스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화예술적 영향을 듬뿍 받았어요. 네, 그래서 상상력도 풍부하고 매우 혁신적인 사고를 지녔죠. 네. 괴벨스가 남다른 능력과 비전에 힘입어서 지역 나치당 내에서 점차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었던 때 히틀러가 형기도 다 채우지 않고 13개월 만에 가석방이 됩니다. 13개월? 그렇죠. 네. 와. 그러니까 교도소를 나온 히틀러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분열된 나치당 재건에 힘을 쏟았어요. 그러던 중에 나치의 연설가로 이름을 알리던 괴벨스의 소문을 듣고 직접 자기가 주최하는 회의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드디어 이제 히틀러와 괴벨스의 첫 만남인데. 그렇죠, 그렇죠. 첫 만남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히틀러와의 만남 후에 괴벨스는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히틀러만이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괴벨스는 왜 히틀러를 독일을 구할 신이자 구원자로 여긴 걸까요? 그게 궁금해요. 어디에 그렇게 매료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히틀러와 나치당이 독일 사회를 잘 개혁해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개혁. 사실 괴벨스는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직장 없이 떠돌던 시절에 모두가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회 개혁을 간절히 바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당시 경쟁하던 공산당과 나치당 중에 괴벨스가 어떤 당에 사실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공산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공산당이 맞죠. 그렇죠. 사실 원래 생각에는. 바로 이 점이 히틀러의 나치당과 괴벨스가 어긋나는 지점이었어요. 아. 괴벨스는 사회주의자에 가까웠지만 히틀러는 민족주의자에 가까웠죠. 노선이 다르네요. 달랐죠. 히틀러는 자신에 있어서 나의 투쟁에서 주장한 것이 있어요. 독일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독일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 네. 히틀러가 말하는 적이 과연 누굴까요? 유대인. 맞아요. 그래서 나치는 모든 복잡한 문제를 유대인 탓으로 돌림으로써 노동자층과 기득권층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민족사회주의의, 즉 나치의 본질이었던 거죠. 아이고. 다니엘 씨,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생각에 괴벨스도 뭐 거의 동의를 한 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초창기 때는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괴벨스도 처음부터 유대인들 엄청 싫어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중에 유대인이기도 있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자기 지도 교수님 중에 오히려 굉장히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 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유대인에 대한 반발심이 막 크거나 뭐 그랬지 않았는데 이제 계속 히틀러랑 지내면서 히틀러한테 자기 목숨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치면서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간 것 같아요. 유대인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이 바뀌었군요. 네. 이 남자는 왕이 되는데 필요한 덕목을 남김없이 갖추었다. 타고난 민중의 보호자이며 떠오르는 독재자이다. 들어보시니 어때요? 독재자라고요? 네. 안 좋은 좀 독재자를 선호하네요? 오히려 선호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필요하다고 거니까. 생각한 거죠. 사실 괴벨스는 오로지 권력 획득에만 관심이 있는 히틀러보다는 훨씬 개혁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결국 괴벨스는 히틀러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수록 자기 안에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더욱 신격화하는 데 애썼죠. 그
그 결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괴벨스는 반종교주의자가 됐고요. 종교도 마다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괴벨스는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 그림을 걸듯이 히틀러의 사진을 자기 집 벽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와, 좀 심한데. 가스라이팅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괴벨스는 히틀러를 만난 후에 그를 신으로 모시면서 유대인과 공산당을 혐오하는 충실한 나치 당원으로 변모하게 된 거죠. 야, 사회주의에서 이제 그리고 이때 괴벨스는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치당을 독일의 주요 정당으로 성장시키고 그는 히틀러가 더 막강한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죠. 히틀러는 괴벨스의 이런 맹목적인 숭배를 어떻게 봤을까요? 의심할 것 같은데. 아니요, 중용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날 이렇게까지 지지해준다고? 우리 엄마 항상 그랬는데. 잘해주는 사람 의심하라고?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라고. 히틀러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괴벨스의 뛰어난 언변과 불같은 열정 그리고 나치 당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박사 학위를 가진 엘리트라는 점을 높이 샀죠. 잘 이용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나치당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자기보다 8살 연하인데도 괴벨스 부를 때 꼭 박사라는 호칭을 붙이면서 존중해줬다고 하죠. 독도 괴벨스 이러면서. 네. 그리고 괴벨스에게 새로운 독일을 만들기 위해서 선봉에 서달라고 부탁하면서 나치당의 베를린 시당 위원장을 맡기게 됩니다. 당시 베를린은 독일 정치의 중심지였는데 나치당의 경쟁자인 공산당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괴벨스의 능력을 이용해서 베를린에서 나치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싶었던 거죠. 교수님,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맡긴 첫 임무잖아요. 그렇죠. 괴벨스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지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괴벨스가 베를린에서 나치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나치 사상을 전파할 신문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베를린에는 신문이 100개도 넘게 발간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마침 뉴스거리가 적은 여름철이라서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괴벨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신문을 대중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어떤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뿌려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공짜로. 전단지 느낌으로. 네. 괴벨스는 훨씬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괴벨스가 생각한 건 바로 신문이 발간되기 전부터 광고하는 거였어요. 우선 그는 붉은색 배경에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이 신문의 이름인 공격이라는 2글자만 쓰여 있는 독특한 포스터를 시내 곳곳에 뿌렸어요.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 공격은 7월 4일 시작된다라고 쓰인 포스터를 배포했죠. 네, 연이어서 괴벨스가 낸 광고를 본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궁금해하겠죠. 이게 뭐야? 이거. 그렇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광고 기법을 티저 광고라고 한다면서요. 네, 티저 광고. 맛보기. 네. 그렇죠. 이건 오늘날의 홍보 방법인데 20세기 초반기에 괴벨스가 이것을 활용한 거죠. 와. 천재긴 천재네. 그렇죠. 네. 진짜 똑똑하네. 이렇게 사람들의 궁금증이 극에 달하던 7월 4일 날 드디어 괴벨스는 시민의 창간호를 발간하게 됩니다. 이 만평이 대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독일. 지금 독일인들인 것 같은데요? 네. 저게 맞지? 그 유대인들이 독일인을 괴롭히는 거 아닐까요? 주머니에서 뭐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훔쳐가네. 그렇죠. 묶여 있는 사람은 독일 국민을 뜻하고요. 뒤에서 말을 거는 남자는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유대인이었던 발터 라테나우라는 사람인데요.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달래고 있죠. 그리고 눈이 가려진 독일인들 몰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의 소매에도 유대인을 나타내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죠. 유대인이 가해자고 독일인이 피해자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프레임을 만드는 네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보면 독일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유대인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괴벨스는 창간호 이후에도 꾸준히 독일의 위기가 유대인 때문이라는 사설을 쓰면서 반유대인 그리고 반공산당 정서를 퍼뜨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나치당의 지지율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뉴욕 증시 붕괴로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이죠. 그걸 어떻게 활용했죠? 당시 독일의 경제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그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독일 국민 3명 중에 1명은 실업자가 됐을 정도죠. 경제는 최악이었고요. 이 대공황이 괴벨스에게는 훌륭한 선동 소재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했을 것 같아요? 저 미국의 공항도 유대인 때문이다 이걸로 갔나? 아, 월가를 맞아요. 꽉 잡고 있는 유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악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경제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파탄의 책임을 모조리 유대인에게 돌렸죠. 대공황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나치의 이런 자극적인 선동은 점차 사람들에게 큰 호소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1928년 10만 명이었던 나치 당원 수는 2년 만에 1930년에 그 2배인 2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장문호 선생님,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좀 극단적인 주장에 좀 빠져들기 쉬운가요? 그렇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불안하면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고 기대고 싶고 또 남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유대인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해소가 될 수가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고 단순한 메시지 그리고 반복적인 메시지가 선정과 선동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한 거죠. 당원 그 나치 당원 수도 뭐 한 2배 넘게 막 불어나고 있고 뭐 이제 괴벨스는 히틀러한테 완전히 인정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괴벨스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치당에서 제국선전본부라는 부서의 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 9월에 벌어진 선거에서 나치당은 전국적으로 650만 표를 획득하면서 전체 의석 577석 중에서 107석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9배 늘어난 성과였죠. 네. 그리고 이때 나치당의 수장인 히틀러가 괴벨스를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지원 씨가 읽어주실래요? 괴벨스 박사의 언어적 능력과 지성이라는 2가지 재능이 없었다면 베를린의 상황은 통제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이 치켜 세워주네요. 그렇죠, 그렇죠. 히틀러 말처럼 괴벨스의 탁월한 선전 능력 때문에 지방의 군소정당이던 나치당은 이제 독일의 주류당으로 자리매김된 거죠. 이렇게 히틀러의 인정을 받게 된 괴벨스는 이제 히틀러와 나치당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나치당에 가입한 지 약 5년 만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과연 뭐였을까요? 결혼? 결혼입니다. 네. 웬 결혼? 결혼. 왜요? 지가 결혼한다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자기가. 그럼 괴벨스가 신부를 점찍은 인물이 누구였는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뻐요. 아름다운데? 예뻐요. 아름다운데? 그죠? 그러니까 금발의 큰 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마그다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괴벨스의 비서이자 4살 연하의 이혼녀였죠. 네. 유복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고 또 이혼 위자료도 듬뿍 받아가지고 네, 대저택에 살면서 그림도 수집하고 영화를 보면서 멋지게 지냈죠. 와. 그러다 우연히 나치당의 집회에 참여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당에 가입하고 그러니까 이혼 위자료를 막 쏟아 부을 만큼 나치당에 빠져들게 되죠. 아휴, 여기 문제야. 이후에 괴벨스의 비서로 일하게 되는데 이처럼 아름답고 교양이 풍부한 마그다에게 괴벨스가 청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마그다는 처음에는 청혼을 거절했다고 하죠. 하지만 고민 끝에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알 것 같아. 이제 안다고요? 듣기 네. 전에요? 정답. 네네. 문제가 뭔데요? 마그다가 괴벨스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마그다가 괴벨스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이제 괴벨스가 뭐 어쨌든 히틀러랑 자주 자리를 하니까 그 비서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마그다한테 괴벨스 좋은 애야. 결혼해. 바로 결혼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비슷한데. 결국은 오답입니다. 아하. 정답. 혜성 씨? 좀 오답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마그다가 사실 사랑했던 남자는 히틀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드라마 쓰는 어? 또. 근데 괴벨스랑 결혼하면 항상 히틀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옆에 둘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괴벨스와 결혼을 했다. 한숨 쉬셨는데. 혜성 씨 정답입니다. 이게 맞아요? 네네네. 짝사랑 맞아요? 맞아요. 마그다가 괴벨스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히틀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이상해요. 이상하죠. 진짜 시키니까 한 거 맞네. 진짜 그 종교 같아요. 근데 마그다 입장에서는 또 일단 결혼하면 히틀러를 가까이서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또 마다하지 않은 거죠. 완전 그냥 세뇌당했어요. 그렇죠. 결혼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안 어울릴 것 같아. 뭐야? 애는 뭐예요? 마그다가 전 남편 아. 사이에서 난 아이죠. 아, 양육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리고 뒤에 히틀러가 있죠. 히틀러가 들러리 역할을 맡은 거죠. 아. 이렇게 괴벨스와 마그다는 히틀러의 축복 속에서 1931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좀 이상하다. 야외 결혼식. 성대하게 한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마그다는 어쨌든 간에 히틀러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데 그렇죠. 네.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됐죠? 그러면? 괴벨스 입장에서는 외모도 아름답고 집안도 좋은 마그다와의 부부관계가 자신의 신체적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요. 히틀러는 나치당 간부들이 독일 민족의 본보기가 되어줄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마그다에게 괴벨스의 청혼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마그다는 히틀러를 자주 볼 수 있다는 일념으로 결혼 생활을 버텨냈다고 합니다. 진짜 특이하다. 그러니까 마그다에겐 다행히도 히틀러와 나치당 간부들이 거의 매일 밤 집으로 찾아왔고 그때마다 그녀는 손수 요리를 하면서 대접했다고 하죠. 요리가 많이 늘었겠네. 그렇죠. 아 웃겨. 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집에 오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히틀러 취향으로 집 인테리어까지 꾸몄다고 합니다. 남편보다 거의 더 히틀러 사랑하는 거 많은 것 부인인데요? 같아요. 거의 그렇죠. 이런 마그다의 노력 덕분인지 그러니까 히틀러는 정말 마그다를 퍼스트 레이디 수준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 씨, 근데 마그다에게 히틀러도 몰랐던 사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좀 놀라운 건데요. 사실 막다는 반유대인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몰랐는데 최근에 위조된 그 출생증명서가 발견되면서 이제 알려진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히틀러 또한 괴벨스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는데 마침 막다가 반유대인이었던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괴벨스와 마그다의 지독한 히틀러 사랑을 알 수 있는 일화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로서 매력을 느꼈나? 예, 말빨이 중요해. 뭐야? 이건 뭐 이렇게 많이 괴벨스와 났어? 마그다의 가족 사진인데요. 괴벨스랑 마그다요? 네, 괴벨스와 마그다. 마그다가 다 난 거예요? 저 위에 아들만 그 전 남편과 난 거고 나머지 6명은 그 둘 사이에서 난 아니 거죠. 근데 저 이 정도면 야, 저 정도면 금슬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 이름을 보면요. 순서대로 헬가, 힐데, 헬무, 하이데, 올데 이런 식인데 전부 다 H자를 네. 시작이잖아요. 히틀러 이름의 앞글자인 H자를 따라서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헬이네요, 헬. 네. 그리고 아이들을 6명이나 낳은 것도 히틀러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독일 민족의 번영과 우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와. 결국 괴벨스와 마그다는 가족 계획마저 히틀러에 대한 광신적인 헌신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야, 진짜 와. 그러니까 이게 이 다산이 애국하는 것이다 그거죠. 이런 마인드네요. 그거죠. 조국을 위해서 예, 그렇죠.